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LCT 이영복 회장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어젯밤 스스로 손목을 2차례 자해해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왜 스스로 자해를 했던 걸까요? 이영복 회장에게 수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과연 사실인 걸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은 수억 금품 수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 전 수석 어제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 자기 방에서 스스로 2차례 손목을 그었습니다. 1cm 깊이의 부상으로 인대 하나가 파손이 됐다. 의료진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김기춘 전 실장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김 전 실장의 메모장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메모장 한 장을 추가로 더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언론이 정부를 강제하고 통제하는 시대이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일이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김기춘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검찰이 수사에 지지부진하자 이 모든 최순실 게이트와 의혹들은 저희 언론들이 밝혀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전 대통령 왕 실장의 메모의 의미, 속내는 무엇일지 역시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야당. 그런데 즉각 퇴진 시 적어도 2월에는 대선을 해야 하는데 2월 대선 가능하냐? 대선이 코앞인데 그런 질문에는 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각 퇴진 후 즉각적인 대선에 대한 대안이 없는 야당, 조선일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당 대표가 비밀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야간의 이 회동에서 과연 대통령의 퇴진 일정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가 있을까요? 잠시 후 관련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대통령 지시받은 안종범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괜찮다. 그대로 추진하라라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특검 시작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검찰, 김기춘, 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중.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 이미 특검이 수사 개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검찰의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사하려면 진작에 수사했어야지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이 최순실 국조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정무수석 당시에 최순실 씨와 마사지 업소에 갔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어제 밝힌 건데 조윤선 장관 측은 그거 사실 무근이다. 3자 대면 하게 해달라. 강경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의혹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여당과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의견이 조금 다른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애초에 외쳤던 안철수 전 대표, 대통령의 퇴진 시점 밝히면 여당과 협상 가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은 4월 중에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라는 시점을 밝힌 만큼 탄핵이 아니라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의 가능성도 오늘 새롭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스스로 자해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되자 특목 자해한 현기환 전 수석. 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호텔 17층 객실의 욕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왼손 팔목 두 곳에는 흉기로 자해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행원 정모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현 전 수석을 발견했고 곧장 프론트에 전화해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9에서까지는 뭐 그래도 한 10분은 아니더라도 부장 시간 있으니까 그동안 좀 많이 걸었고. 사고 당시 호텔방 탁자에는 양주와 맥주 등이 있었고 욕조와 화장실에는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현 전 수석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119 구급대원에게 새벽 1시쯤에도 자해를 했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현 전 수석은 인대가 손상돼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지난 29일 밤 검찰 수사를 마친 뒤 해당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자해를 시도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해 흐느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국회의원의 정무수석까지 사실상 이 정부의 많은 신임을 받았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어제 호텔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자 스스로 손목을 2차례나 자해를 한 겁니다. 정성희 위원님, 그의 호텔방 안에는 양주와 먹다 남은 맥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심적으로 상당히 검찰 수사에 압박을 받아왔다.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지난번에 현기환 수석이 소환돼서 들어갈 때 못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바로 구속이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12시간 조사를 받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구속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의뢰도 있지만은 그 피의자의 신분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불안할 때, 정신의가 불안할 때나 이렇게 자해 위험이 있을 때도 구속을 하는데 아니 그때는 그냥 담담한 표정으로 나와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역시 그 검찰 수사의 압박감을 느끼지 굉장히 느끼다 못해 저렇게 자해를 한 것 같고요. 사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영복 회사의 법인 카드로 1,000만 원을 받고 골프를 뭐 50몇 번을 쳤다 그러니까 한 달 1년이 52주인가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골프를 쳤을 정도로 자주 어울리고 향응도 받고 뭐 술도 먹고 이렇게 어울려 다녔는데 본인은 친해서 그런 거지 대가성이 없었다고 얘기를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LCT와 관련해서 내가 힘을 써준 건 전혀 없다. 이영복 씨가 바보입니까? LCT 그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나 기대 없이 거의 한 달에 뭐 몇 번꼴로 술을 먹고 접대를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혐의가 분명해 보이니까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현기환 수석이 인대가 하나가 손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해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것이 상상이 가능한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한국일보의 전 정치부장 출신이 김광덕 부장 모셨는데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도 했었고 현기환 수석이 또 정무수석, 현 정부의 실세였으니까 취재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뭐 저는 뭐 좀 아주 친한 건 아닙니다만 좀 종종 보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초선 의원 때 만나고 그랬는데 어저께 딱 이 사건에서 자해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옆에 또 그 현기환 의원을 수석을 전 수석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현기환 전 수석이 자살을 시도할 스타일은 아니다. 깜짝 놀랐다. 네, 깜짝 놀라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럴 스타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보면 저도 그때 이렇게 만나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좀 소위 말해서 밝고 좀 활달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명랑하다 그럴까요? 뭐 그래서 그 소위 뭐 이렇게 이런 자해를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뭐 이렇게 할 그런 정도까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그럼 이렇게 했겠느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 골프 접대, 뭐 유흥 접대다 이런 것도 그런 건 나름대로 뭐 핑계나 해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드 사용 같은 게 딱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마치고 청와대 정무수석 오기 전 사이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소위 원외 인사로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카드 사용을 수천만 원치 했다는 게 나와서 딱 부러진 게 나왔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구속이 이제 임박했구나라고 해서 좀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원외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일 때하고 국회의원 아닐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 진짜 국회의원일 때 그렇지만 국회의원 아닐 때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요즘에 원칙에 맞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교도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 혐의와 어찌됐든 건강 상태가 지금 좋지는 않다라는 속보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일단은 건강을 회복해서 검찰 수사를 당당하게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부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CT 이영복 회장이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그중에 수억 원의 상당수가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저희 채널A가 취재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지급된 이른바 법인카드, 이영복 법인카드. 네. 이게 어떤 것이고 현 전 수석은 얼마나 쓴 겁니까? 이영복 회장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갖고 썼다라는 거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현규환 전 수석 같은 경우가 이영복 회장의 회사의 직원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사용한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18대 국회의원 했거든요. 그 임기가 2012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입성하게 되는 건 2015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비게 되는데 그때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지인으로 친하게 지냈을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단순한 지인과 측근이라고 보기 분명히 어려운 것은 이 이영복 회장 같은 경우는 LCT 사업으로 인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 인허가 과정을 푸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던 사람이고 이영복 회장이 이 LCT 사건 이전에도 이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러한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서 전직 국회의원이 사용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혹들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 여기에 수천만 원의 돈을 펑펑 썼다라는 나름대로의 증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수천만 원의 예. 금액을 법인카드로. 이영복 법인카드로 네. 전직 국회의원이 개인 신분일 때 사용을 했다. 펑펑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만으로도 불법이에요. 충분한 사유가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현기환 수석이 해명하고 있는 것들은 선의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까? 모든 걸 다 기업이 선의로 했다. 예. 다 받은 사람은 선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영란법이 생긴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2015년에 정무수석이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LCT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현기환 전 수석이 검찰이 구속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현기환 수석이 만약 돈을 받았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풀어내게 만들었던 그 고리가 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자의를 통해 갖고 사실 수사가 어디까지 더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천만 원이거든요. 딱 떨어지는 부분만 그렇고, 저도 현두석하고 개인적 인연이 있어가지고 좀 뭐 마음이 좋진 않은데, 이분이 정치의 시작을 뭐로 했는고 하니 부산시장 정무특보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지내고 정무수석을 지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영복 회장이 수배 중일 때,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강남에서 어울려 다니는 게 이제 드러났다. 유흥업소에서 출입했던 게 드러났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야인 시절 말고도요. 예. 그리고 이제 현기환 수석은 이제 두 가지 혐의를 다 받고 있는 게 부산에서 풀어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 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영복 회장이 포스코 사장한테 자기가 마치 갑인 양 이렇게 압박을 했고, 그래서 포스코 사장이 그 말을 잘 안 듣다 갈린 다음에 예. 이게 일사천리로 풀렸다. 그 부분에서 이제 현기환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앞과 뒤 두 개가 있고, 그냥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야인 시절에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뭐 한 수천만 원을 이렇게 썼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게, 이영복 회장 같은 경우에 입을 어디까지 열 거냐,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영복 회장 도피 중이다가 검찰에 신병이 인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이영복 회장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영복 회장이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겠다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 이번만큼은 수사에서 다 풀겠다. 이런 입장, 심경 변화를 밝힌 건데, 이숙형 칼럼니스트, 이 칼럼, 이 LCT의 이영복 회장의 금품 로비 사건이
정말이지 묘하리만큼 삼성, SK, 롯데, 한화 잘 나가는 이 기업들이 정계에게 돈을 댔던 것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1998년에 다대 만덕지구 그 택지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영복 그 회장이 그때도 이제 불려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이영복처럼 입 무거운 사람 처음 봤다. 그 주변 사람들 뭐 정관계 인사, 뭐 유지 등등 뭐 검찰, 경찰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을 뻗쳤었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로비를 하고 사실 엄청난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98년도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혀 해가 가지 않게 어떻게 보면 혼자 이제 떠안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 혼자 가지 않겠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때만 해도 이영복 씨가 4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60대인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질환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버틸 수 없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뭐 일단 이영복 씨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항상 어떤 특혜성 의혹, 예를 들어 땅 묶여있던 걸 풀어준다던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자금줄이 막혔을 적에 자금 뭐 특혜 대출을 받는다던가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디까지 이 사람이 손을 뻗쳤을까, 이게 상상 이상의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영복 씨 입에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LCT 사건이 고구마 줄기다. 뭐 캐면 캘수록 굵직굵직한 게 나올 거다. 어제 관련된 사람 좀 만나가지고 취재라기보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방금 이수경 칼럼니스트가 이야기한 거 맞다는 면이 있어요. 99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 재기를 생각했을 때고 지금은 내 몸 하나를 좀 어떻게 이제 형량을 줄일 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다를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과거 이제 박연차 회장 때도 이랬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여러 군데다 했을 겁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골라서 부는 거죠. 뭐가 나한테 제일 유리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 힘이 셀 때 같았으면 예. 야당 쪽 인사를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하면은 이제 뭐 이분이 이제 어느 쪽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지 사실 자기 마음인 거죠. 예. 물론 검찰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왜 이쪽만 하냐 뭐 이걸 더 해라라고 항상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수사의 관행인데 이분이 어느 쪽을 많이 할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여권이 훨씬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이 기업과 정치계의 이 유착 관계는 어느 때든 있어 왔는데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정성희 위원님. 기업인이 법인카드 주고 술 사줄게 수천만 원 마음대로 써 향응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야 내가 이걸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대가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정치인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규환 수석의 입장 같은 경우는 그것은 친분에 의한 무상 제공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결국에는 악마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했던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김영란법에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맡겼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했던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영복 회장과 지금 현규환 수석의 이 고리는 전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다. 네, 왜냐하면 예. 그 LC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만 여러 가지 그 땅에 대한 이런 걸 푸는 거,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여기 포스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금이 어려울 때마다 대출이 진행되는 상황,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호천사처럼 누군가가 나와서 이걸 해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단순히 지금 문제가 된 현규환 전 수석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근거지를 두는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벌써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자물쇠 같은 그 이영복 LCT 회장이 지금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입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따라서는 현규환 수석은 이제 하나일 뿐이고 여러 사람의 일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핵폭탄급 무게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부를 거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훨씬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이 검은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는 어디 없는지 절실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일부 김기춘 전 실장의 메모 조각들. 오늘 그 메모지가 복원이 됐고 그리고 어제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메모지가 오늘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2장의 사진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 어제 잘게 찢어졌던 메모지를 원상복구, 합쳐보면 이런 모양이 완성됩니다. 누구에게 최순실 소개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름 저도 동행, 이 같은 문장이었군요. 강남 최순실의 빌딩에 입주했는가, 처음에 치료를 받았는가, 문체부 공무원 교체, 이 채는 오타군요. 이 같은 메모지가 복원이 됐습니다. 역시 어제 저희 도직구추에서 예상을 했던 것처럼 세간의 언론에서 제기됐던 본인에 대한 이 최순실 씨와의 연루, 의혹에 대한 부분, 질문들만 본인이 메모장에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해명을 할지 정리를 하기 위한 용도의 메모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공개된 두 번째 메모장,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대가 바뀌었다. 언론이 정부를 강제하고 통제하는 시대이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일이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굉장히 무기력한 최순실 국면을 바라보는 왕 실장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야, 저 두 번째 내용도 저는 들으면서 참 김기춘 실장이 생각하는 단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본인에게 쏟아지는 언론 통제 의혹들을 비껴나가기 위한 해명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아주 정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2014년 7월 달에 적어놨던 고 김영하 민정수석의 그 업무 수첩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 당시 2014년 7월이라고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언론들이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내용을 좀 쏟아내고 있을 텐데 이때 뭐라고 수석 비서관에서 얘기했냐면 이렇게 불합리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통제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누가요? 이 김기춘 실장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 청와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를 쏟아내게 되면은 뭐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언론이 비판적 내용을 쏟아내면 언론 중재위원회에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라. 말 그대로 언론 통제를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라는 내용들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실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몇 년 전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2014년도에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한 그 전 민정수석이 그거를 업무 수첩에 적어놨던 내용들이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 얘기하는 대로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1년 만에 시대가 바뀝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얼마 전에 그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딱 그 사람 스타일이지. 그 사람 스타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력과 법에 기대 갖고서는 요리조리 피해가는 스타일을 얘기했는데 모범 답안을 정리해놓고선 자기가 했던 행동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는 표현의 의지를 담은 메모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의도가 담긴 메모장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정말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뼈아프게 느낀 측면도 있겠지만 불과 2014년에 언론을 통제하고 강압하려 했던 그 장본인이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김병민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언론의 정치 부장으로 계셨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 메모의 의도가 뭔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 오늘 한국일보에 예, 그래서 그 기자들이 가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저기 이제 저를 이제 소위 말해서 찢어진 휴지를 이제 찾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저 기자들 보면 사회부 경찰 출입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 보면은 완전히 기자들이 다 수사를 먼저 하고 이제 검찰이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검찰 이거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찢어지긴 했지만 나는 심지어 저 내용을 보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의도적으로 남들이 볼 수 있는데 혹시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김기춘 실장이 의도적으로 버린 거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목적은 뭡니까 그럼? 아니 그래서 뭐냐면 나는 김기춘 전 실장이 이렇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진짜 우리 사회 검사가 돼가지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아주 치밀하게 뭘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검사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안기부의 이제 대공수사국에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법무장관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치밀한 정치인 본 적 없다. 그런 정치인들의 표현에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기 보면은 물음표가 다 뭐냐 하면
언론에서 그다음 의혹 제기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물음표에서 뭔가 아닌 것처럼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고 저 뒤에는 저것들 사실은 그동안 언론 통제를 많이 아까웠지만 김영한 수석 메모에 보면 그때는 장이라 그래서 장이라는 게 비서실장의 언급이라고 아마 이제 추정이 되는데 언론 통제하라고 하는 통제하고 회유하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밖에 가서 해명 변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거를 혹시 저런 거를 알리려고 하는 마음도 혹시 만에 하나 있지 않았을까. 의도적인 성격도 있다. 두 번째 메모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렇게라고 말해야겠다라고 한 이제 Q&A인 거죠. 이건 본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이렇게 말하겠다. 모범 답안을 자기가 정리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워딩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뭐뭐라는 의혹이 나오면 항상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데 그거하고 이제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실제로 그때 2014년도에 그 메모지 보면은 그때 사실 청와대에서 불편한 기사를 보도했던 데서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이제 대응을 합니다. 우리 동아일보인가요? 채널A인가 기자도 사실 중재위하고 고소고발을 하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보도를 제가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적극적으로 뭐 정부 이런 데에 이렇게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실 박근혜 정부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고소 같은 건 더 심했죠. 그렇게 했던 당사자임에 김추성이 틀림없고요. 이제 와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논리,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한 것이 나왔고요. 제 위에 메모자를 보면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사실 이거는 전부 언론에서 제기를 한 얘기입니다.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김기춘 전 실장이 정확하게 지금 이런 노래로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 있죠. 문체부 공무원 교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차움치료는 내가 어떻게 받았고 강남 최순실 본인의 그 빌딩에 본인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 절대로 아니다. 본인은 20년 동안 떠난 적이 없다 하면서 다 해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소위 말해서 승마협회의 비리를 조사하던 문체부의 공무원들 6명을 날린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데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이 정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요거는 전 정말 주목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지. 왕 실장의 국회의원도 신선급에 그리고 검찰 뼈 검찰 출신이 교체라는 단어의 철자를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쓰면서 뭔가 심적으로 이른바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던 공무원들의 석연치 않은 사표, 수리 과정에서 뭔가 본인의 심적으로 동요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글씨를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검찰도 뒤늦은 측면이 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을 피의자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혐의가 문체부의 1급 고위급 공무원들 6명에게 사표를 지시한 혐의죠. 그렇습니다. 어제 재밌었던 게 어제 이제 국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이제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청문회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요. 어제 국조가 시작될 무렵에서 속보들이 떴는데 그 우병우 전 그 민정수석 그리고 왕 실장 다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검찰 발표를 보면서 이것도 참 꼼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 압수수색 한 게 그 고발 있은 지 114일 만이었다. 그래서 집 압수수색이 아니라 집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다 날려보낸 뒤에 이제 와서 법무부가 뭐 검찰이 김기춘, 우병우 피의자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뭐 전혀 진정성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왕 실장 같은 경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 10월에 당시 문체부 1차관을 통해서 1급 그 공무원들 6명, 무려 6명이에요. 6명에 대해서 사표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에 이제 그 문체부를 한마디로 길들이기라는 거죠.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미리 이제 가지를 잘라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이 당시 유진용 그 문체부 장관의 어떤 폭로로 드러났고요. 확인이 됐고요. 당시 소위 말하는 문체부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문체부 학살 사건이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것도 한 명도 아니고 6명을 무더기로 사표를 받으라는 이거 전두환 시대 때나 가능했던 일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뭐 김종 그 전 차관의 비리 혐의를 이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묻었다. 근데 어제 보도 보니까 김종 차관이 참 열심히 다양한 일을 했더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종 전 차관이 내부의 어떤 기밀 문서를 최순실 씨한테 전달했다. 이런 예. 보도들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도 사실상 묻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기춘은 직권남용 그리고 우병우는 뭐 직무유기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잘 될까요? 예. 김기춘 실장, 왕 실장이, 윤태곤 실장님, IQ가 뭐 170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에 똑똑한 사람들 참 많죠. 예.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년 등과한 이제 똑똑한 사람으로 불리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김기춘 나보다 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IQ 170이다. 이게 실제 170인지 아니면 그 정도로 이게 똑똑하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김기춘 전 실장이 사법고시 합격한 게 1960년이에요. 예. 여기 1960년생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60년 전에 사실을 합격을 해가지고 62년인가 3년부터 검사 생활을 했던 분이니까 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정보, 첩보, 어떤 사건은 어떻게 됐고에 대한 게 이제 머릿속에 꽉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5개 의혹 중에 5번째가 제일 약한 골이다. 검찰이 걸고 들어간 것도 그거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했어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 고인이 자기가 하려고 한 걸 써놓은 거지 예. 내게 아니다라고까지 떠넘겼는데 5번째 부분은 완전 반대 측의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태강 국장이나 이런 장본인도 그렇고 그 장본인들은 물론 누가 나한테 받으라고 시켰는지 모를 수 있지만 유진용 전 장관이 있기 때문에 유진용 전 장관 다 알고 있다. 저걸 빠져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예. 유진용 전 장관의 진술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식적이고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기춘 그리고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성의 있게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 특위 첫날부터 파행, 맹탕의 전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순실 국조가 본격 가동이 됐고 의료 게이트에 관한 3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의혹의 실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 저희 채널A가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을 했었던 미국에 있는 간호장교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의 끈질긴 취재 시도를 계속 피해가다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계산되고 준비된 발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간호장교가 뭐라고 말했는지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그 당일 4월 16일 당일날은 어떤 이유 때문에 관저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무동에 오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을 의료법에 위반되는 정보는 제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VIP께서 2014년 4월 16일 당일날 의무동에 오셨는지 여부도 말씀을 할 수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때는 진료는 없었습니다. 그날 당일 그 의료와 무관하게 대통령을 4월 16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료진은 갔습니까, 그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예. 네,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루 출근해서 퇴근해까지 동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당일 하루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이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기억을 할 텐데 예. 제가 기억하는 한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상만 전 차움의원 원장이 밝혔던 내용, 간호사가 직접 주사를 놨다. 대통령에게. 라는 의혹에 관해서 이 조모대위는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VIP나 청와대 직원들에게 정맥주사나 피하주사 같은 주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께 영양주사제를 주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대희 본인께서 직접? 제가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의무실장님과 주치의님 예. 사건을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등을 주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예. 환자 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노령법상 예. 비밀누설 금지의 조항이 위반이 됐네 말씀드립니다. 혹시 프로토폴을 주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환자 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예. 노령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오케이. 때문에 예. 말씀드릴 수가 예,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상만 원장이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놓았고 피하주사는 자기가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맞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맥주사를 그러면은 우리 조대위께서도 놓으신 적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요? 굉장히 계산된 듯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모든 의혹에 대해서 태반주사, 마늘주사, 정맥주사 논 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의 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상 알려줄 수 없습니다.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읽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마치 전화기 앞에 적어놓은 듯이 되뇌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이네요. 저 조모 대위가 제가 생각에는 아주 직업이 투철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예.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간호사이고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 다음에 환자의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기밀은 얘기할 수 없다. 그거는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정확한 태도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처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 했다는 부분에서는 했다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양주사는 낫다. 보톡스나 그 다음에 주름 제거 시술은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영양주사 성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톡스나 주름 제거 시술은 안 한 걸로 보이고 영양주사는 놓았지만, 그러니까 정맥주사는 놓았지만 그 영양주사 중에 일부 비타민 주사 같은 건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하냐면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법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은 태반주사, 마늘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 되게 나았다. 그렇지만은 세월호 당일은 아니다.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는 주사한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인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그래서 저 부대에는 의료법을 위반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위반하지 않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시사할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그런 우리가 들어갔던 그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들어갔던 주사를 맞았다는 심증은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월호 당일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없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시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양주사, 태반주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맞은 적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세월호 당일날 그렇게 한 건 없다. 이런 거를 아마 저 조대위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저 미국에 있는 조 대위는 며칠간 저희 채널A의 취재 시도를 피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본인도 직접 밝혔지만 직장 상사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감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월 16일 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부인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늘주사와 프로포폴 역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역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굉장히 숙련된 그런 답변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고,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어떤 개인 환자에 대해서 그 비밀보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됐던 옆집 아저씨가 됐던 누가 됐던 말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좀 훈련되고 단련된 그런 워딩들이 분명히 준비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이 김상만 원장이 도대체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김상만 원장이 정맥주사는 간호사들이 낫고 피하주사는 내가 낫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상만 원장이 들어와서 치료를 할 때 옆에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약간 좀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자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거 외에는 자기가 거기서 보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피하 주사를 놓고 나는 정맥주사를 넣었다.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대목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네, 대목이 네. 있다. 분명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진료를 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김상만 원장이 진료할 때는 옆에 있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 피하 주사는 김상만 씨가 놨다고 하는데 맞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약간 좀 틈새에 약간 좀 허점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당일날 지금 조대위도 그렇고 우리 지금 그 한국일단 신모 대위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통령 본 적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인터뷰를 그날 했어요. 민감한 내용은 총체적으로. 다 피해갔기 때문에 이 양반의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빈틈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한국에 있는 신모대위, 미국에 있는 조모대위, 물론 군인의 양심과 직업 의식에 기반을 해서 사실대로 말했다고 저희는 믿고 싶지만 윤태곤 실장님,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청와대의 입장에 맞게 적어서 알려준 거 아니냐, 주입해준 거 아니냐. 제 이런 생각에 의혹도 이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예. 낮다고 생각해요. 피해 가려는 말들은 하겠지만은 뭐 긴 거를 아니다라고 아닌 걸 길다라고 할 거는 자기도 책임이 져야 되기 때문에 낮은 거고.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게 있죠. 이제 전역한 신모 대위는 나는 주사 안 놨다. 조모 대위는 나는 놨다가 맞고, 방금 이숙경 칼럼니스트 말한 대로 이 사람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 게, 물론 병원에서 보면 진료와 처치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처치할 때는 의무실장과 주치 입회해 놓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상만 여기가 한 거에 대해서도 주사를 놓은 적이 있는데 진료할 때 옆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처치할 때도 김상만 원장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진료하고 거죠. 처치가 분리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김상만 원장은 주로 피부, 뭐 이제 영양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이제 김영재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주로 시술 쪽에 대한 건데, 오늘 우리 여기는 이제 크게 못 다루지만은 청와대에서 거기를 콕 찍어가지고 중동에 비밀 순방도 보내고 나중에 공식 순방도 보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상만 원장은 이제 건강과 뭐 피로 회복과 미용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미용 쪽은 김영재 원장 쪽인 거거든요. 예. 거기 이게 뻥 비어 있죠, 지금 현재. 공백이 있다. 예.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실체가 무엇일지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게이트 의혹, 이번엔 두 번째 의혹입니다. 어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최순실 씨와 마사지를 갔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다 무슨 제보입니까, 김 의원님? 이제 국정 그 조사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의혹들이 더 밝혀지게 될 건데, 어제 이제 새누리당의 장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장동춘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센터 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 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간 것이 적발되어 그건 의원님, 제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당시의 근무 시간에 조윤선 정무수석과 최순실 씨와 김장자 씨가, 김장자 씨는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데 네. 마사지샵에 갔다. 그런데 정동춘 씨가 운영하는 업소인 마사지샵. 정동춘 씨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정동춘 씨는 그 유명한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던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의 연결고리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인데, 저게 왜 이제 논란이 되냐면, 그동안 조윤선 장관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저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급 이상에 대해서 청와대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특별감찰관의 이제 그 감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윤선 수석이 만약에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이 밖으로 나갔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밖으로 나간 것만도 문제인데 거기에 최순실 씨 등과 올려갔으면 더 큰 문제라서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만약에 받았던 사실이 밝혀진다면 큰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인들을 불러다가 뭐 대지신문을 한 해 만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윤선 장관이 여지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주 만약에 혹시나 정말로 최순실 씨와 연결고리가 혹시나 드러나게 된다면 나중에 그 해명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바로 정치부장께 여쭤보죠. 네. 김 부장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했었다.
기록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찰을 했으면은 정확히 기록에 남아 있죠. 예. 그거는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근데 감찰실에 나중에 이제 뭐 자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뭐 좀 안 남았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감찰한 그 분명한 당사자들이 이석수 특감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했을 수도 있고 특별 감찰반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특별 감찰반이 있고 특별 감찰관이 있고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예. 장지원 의원은 자기가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그러는데 조윤선 장관은 정확하게 추워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예, 사실관계에 이제 대해서. 장지원 의원이 더 입증을 하려면 제보자를 분명히 밝히고 진짜 대질신문이라도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이제 더 안 되면 이제 특검 수사 있잖아요. 특검 수사에서 만약에 이제 관련된 의혹들이 나온다면 예. 특검 수사에도 뭐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이제 의혹들이 이렇게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체부 장관인데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 씨가 이권 개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문체부 장관이면 최순실 씨하고 잘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느냐. 여가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의 이런 데 영역에 많이 관여를 했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됐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이제 대변인이라든가 하면서 후보 대변인 하면서 대통령하고 많이 같이 다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옷 같은 것도 뭔가 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의상 코디를 담당했던 최순실 씨와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한테 여러 기자들이 물어보면 진짜 난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든 앞으로 별도의 어떤 자료라든가 객관적인 근거로 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마사지 샵 갔다는 의혹 말고도 최순실 씨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 주신 건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은 현재 최순실 씨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상식적으로는 근무 시간에 정무수석이 뭐 민간인은 최순실 씨와 또 민간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같이 마사지 샵을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특별 감찰 결과 드러났는데 그냥 위화만 했다면 그것도 정말 큰 국기 정말 문란이고요. 예. 사실 저는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제 근거로 그러는데 우선은 그 많은 눈이 보이는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지금 장관처럼 알려진 사람이 근무 시간에 그런 마사지 샵을 치료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래도 공직자와 이런 민간인 같은 경우는 좀 급이돼야지 만나거는 거거든요. 예. 좀 유효상종 아니겠습니까? 좀 비슷해야지 만나지 우병우 씨 장모 같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와 최순실 같은 사람과 조윤선 장관이 어울려서 마사지샵 그것도 옷을 벗고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차은택 씨는 그분들과 골프 치긴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은택 씨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동춘 씨가 하는 마사지샵 같은 경우는 정동춘 나름대로 스포츠 생리학에서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합니다. 꽤 유명한 샵이고 그런데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병우 수석의 그 전 장모와 최순실 씨가 어울려 다녔을 마사지샵을 중심으로 아까 우리가 골프장 모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골프장까지 둘이 갔는데 마사지샵이라고 그 또래가 못 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고리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은 있고요. 또 제가 아까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조윤선 장관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고 적어도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가 골프장 말고도 마사지샵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와 최순실의 연결고리가 또 한 번 드러난 거다. 예, 그거는 이제 좀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확실하게 들은 거는 우병우 수석의 전 장모와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 청와대 그 다른 수석들이나 다른 어떤 여성들이 하는 그런 모임에 자주 나타났다는 건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민간인인데 수석이 장모와 부인 신분으로서 어디서 하는 포럼이다 이런 곳에 나타났다는 거는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서 청와대의 그 우수석의 부인과 장모죠. 장모가 어떤 여성계에서 하는 그런 모임들에 나타났다는 건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어떤 수석의 부인이나 가족의 어떤 이런 공적인 모임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아마 저 사람들은 그 청와대나 이런 그 라인에서 좀 누군가가 챙겼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 역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주로 저희 돌직구쇼가 검찰에 문매를 가했어요. 왜 조사 안 하느냐? 우병우가 무서워서 조사를 안 하느냐?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냐? 아니면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우병우 고위급 라인들이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냐라고 하니까
어제 이제서야 우병우 수석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어떤 사안만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은 그 회사 문제된 그 가족회사라고 하는 정강 그리고 아들 특혜 의혹 이 두 가지만 특정해서 이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와 별도로 시민단체에서 이제 우병우 수석을 고발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였는데 어쨌든 검찰은 저 사진에서 지금 뭐 드러나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줬고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강 같은 경우도 갔더니 뭐 압수수색했더니 쇼핑백 하나 달랑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 그 네티즌들이 보면서 완전 빈 박스일 것이다. 저 종이도 백지일 것이다. 뭐 이런 그 음해성 그 댓글들을 많이 남길 만큼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불신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과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7월 말부터 만약 따진다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정도 지났습니까?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다가 이제 와서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탄핵 시기 국면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핸드폰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 자택. 근데 그 핸드폰이 그 신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폰. 그래서 다른 그 전에 쓰던 폰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검찰에 뭐 소환은 하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는 쇼를 하겠죠. 하지만 내용은 없겠죠. 저는 그런 스토리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일보 부장이시잖아요. 정치부장이셨잖아요. 네. 한국일보 후배 기자들이 검찰 출입하는 후배 기자들이 이런 기사 썼어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고위급 검사 간부가 하루 종일 문서 파쇄기만 돌리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왜 그럼 어저께 국정조사의 막판에 김기춘 전 실장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전형적인 면피라고 봅니다. 면피다. 뭐냐면 같은 식구니까 봐줬냐라는 시각도 나오는데 저는 같은 식구이기 전에 더 심한 거는 김기춘 전 실장이 비서실장 할 때 그다음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하면서 검찰 간부들한테 단순한 식구뿐만 아니라 인사에다 영향을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은 오히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그 촛불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보고하는데 최소한 피의자로 한다고 하는 거를 밝혀가지고 모양 갖추기를 하면서 오히려 숙제를 딱 정해가지고 이거 숙제입니다 하면서 특검에 넘겨주는 숟가락 얹은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수사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부디 검찰처럼 물타기 수사하지 마시고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게이트 세 번째 의혹입니다. 역시 어제 국조에서 제기된 의혹인데 청와대에서 마약 성류 1,110정의 약을 구매해서 836정을 소비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3년에 스틸록스 210정, 자낙스 600정, 할시온 300정. 지금 836정이 소비돼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런 약들이 필요했을까요? 이 최순실 의료 게이트에서 굳이 알 필요 없는 의약품의 이름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88 정도 전 처음 들었는데 이번엔 뭐 자낙스에 뭡니까 이게 다? 일단 2013년 4월에서 8월, 그러니까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엄청난 약들이 청와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마약성 의약품이니까 굉장히 좀 어떤 의사들의 처방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약품들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자낙스라는 것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약물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스틸록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 방송인이 과다 복용해서 이제 처벌받았었는데 그 주 성분이 제2프로포폴로 불리는 졸피뎀이라고 하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졸피뎀이 주성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그 할시온 같은 경우는 환각 증세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 사용이 금지되는 그 나라라고 그 약물이라고 합니다. 할시온은 사용이 금지됐다 영국에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성품이 그 무려 1,110정인데 그 중에 800정 이상이 소비됐으니까 과연 이걸 누가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그 뭐 마늘 주사부터 해서 뭐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앞서서는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제 마약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그 이후로 보도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구체적인 일들이 지금 퍼져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약물에서만 국한돼서 본다면 이건 완전히 그 약물 게이트란 이름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건 같아요. 약물 게이트급이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때문에 뭐 국정농단이니 뭐 물음꼬리 3인방이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엄청난 그 비리 혐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약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게이트급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약물 게이트가 굉장히 그 협소하게 그 작은 그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 좀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건, 의료, 개통은 뭐 정성희 위원께서 신문 출고 부장을 하실 때부터 잘 취재를 하셨으니까 전공이신데 이게 다 사실입니까? 뭐 환각 증세가 있고 자약스, 할시온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청와대에. 사실은 이제 그 졸피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 부작용을 겪는 건 봤어요. 거의 그 모든 그 밤에 약을 먹고 나서 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을 벌였는데 아침에 전혀 기억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황당해하는 그런 거 있어서 졸피뎀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가 있고 사실 잠이 안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청와대가 너무 약물을 많이 써요. 예. 이게 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없던 것입니다. 없던 거였습니까? 2013년에서 4월에서 8월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의무실에 그 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의약 분업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 하나가 약물에 있어 의료비에 있어서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약물 과다 복용을 좀 막겠다. 막겠다. 오남용을 막겠다. 그다음에 항생제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항생제 전혀 줄어들지 않아서 의약 분업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청와대부터가 이렇게 약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예. 우리가 의약 분업을 통해서 약물을 줄이겠다, 국민들의 약물 은조성을 줄이겠다는 것에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여기 1,100점 구입해서 836점이 소비가 됐다 그러는데 청와대 의무실은 뭐 경호실 직원들 다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초가 있죠. 최순실 씨 일가가 너무나 약물을 좋아했다. 주사제를 좋아했다. 예. 특히나 이 자낙스라는 건 최순실씨가 차움의원에서 처방받았던 약물이라는 것을 볼 때 자낙스는 처음에서 처방받았던 약물이다. 최순실 씨가 처방받던 약물이라는 걸 점에서 볼 때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약물을 좋아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비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존도가 이렇게 청와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자, 청와대 해명 나왔습니까, 김병무 의원님? 예, 오늘 아침에 또 청와대 해명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나왔어요. 별로 납득할 만한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지 않습니까? 먼 곳으로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은 시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수행원들의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약물을 사용했고 해외 순방의 횟수나 그리고 또 수행원들의 숫자를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도대체 이런 약물 없이 어떻게 지냈던 겁니까? 어떻게 시차 적응했냐? 다 시차 적응 잘하고 지내세요. 고산병은 어떻게 비아그라 없이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지금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방송인 에이미 씨가 왜 이거 과다 복용해갖고 처벌을 받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거잖아요. 예. 청와대가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약품을 사용했어라고 하면 일반인들도 먼 외국 갈 때 당연히 이것부터 챙겨갖고 와서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건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과연 국민들한테 시차 적응을 위해서 이런 거 사용하라고 권고하시겠습니까? 예. 이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아닙니다. 김병미 의원의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사안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관련해서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합의에 불발이 됐다는 겁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헤어졌다.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1월 퇴진을 요구했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두 사람은 합의 없이 헤어진 것으로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 즉 하야 의사를 밝힌 이후에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새누리당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두 야당이 서로 다른 속내를 보이고 있어서 여야의 협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혼돈의 하야 정국, 탄핵 정국, 출구가 안 보인다. 첫 번째입니다. 친박과 비박, 즉 여권은 4월 퇴진, 6월 대선론, 질서 있게 퇴진하자라는 의견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각각 오늘 가장 최근의 정치 소식들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론을 갖고 협상하는 일 없다. 설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9일까지 예정대로 탄핵안을 추진할 것이다. 각종 꼼수를 부리는 대통령인데 4월 퇴진론을 받으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벌일 줄 알고 그걸 받아주느냐. 버텨도 끝은 탄핵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당이 뭐라 해도 여당과 협상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요. 조금 다릅니다. 탄핵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퇴진 협상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죠. 그렇지만 야권 공조를 위해서 탄핵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안철수 전 대표, 박 대통령이 언제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하면 새누리당과 협상이 가능하다. 더 전폭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4월 퇴진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협상할 수 있다.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준 겁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얘기 들어볼까요? 박 대통령이 12월 8일 밤까지 내년 4월 말에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탄핵하기 전날까지 4월 말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총리에게 국정을 이양한다고 직접 국민에게 약속하면 탄핵 표결까지 갖지 않는다고 비상시 국회의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9일 탄핵안 표결은 불가피하며 표결하면 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윤태곤 실장님,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친박 비박할 거 없이 어쨌든 대통령의 하야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4월에는 퇴진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좋다. 그거 한번 협상해볼 여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4월 퇴진 웃기는 소리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부터 나왔던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게 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타이밍을 박 대통령이 늦게 대답을 해가지고 꼬인 게 있는데 여전히 그렇긴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추미애 대표도 1월 말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게 4월하고 1월의 시점의 차이인 거죠. 만약에 야당이 이니셔티브를 쥔다면은 대통령 특정 시점에 물러나라. 그리고 총리도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이게 대권 주자들마다 조금 다른 게 지금 안철수 대표 이야기 나왔지만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박 대통령이 그 담화문 발표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탄핵인데 대통령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사퇴 시점이나 과도 내각에 대한 운영은 야3당이 단일한 안을 가지고 청와대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JTBC에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이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한 것은 대통령 탄핵 그 사퇴 시점을 밝힌다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추후 논의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봐야 된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열어놓고 있었는데 막상 박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움츠러들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우상호 대표가 원내대표 이야기한 대로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게 불확실성에 예. 대한 이제 공포가 이제 주된 요인인 건데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제일 긍정적인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이 맞는데 예.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예. 그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하고 탄핵 둘 중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맞다라는 게 윤 실장님의 그렇죠. 의견이시고 야당도 못 받을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제와 오늘의 기류가 확 다른 게 이런 건 정치부장한테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어제 야당에서는 뭐 오늘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돌격 앞으로 무조건 탄핵이다. 9일 탄핵 아니면 2일 탄핵 외치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또 추미애 당대표는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월까지 대통령이 물러나는 걸로 시기의 차이일 뿐. 네, 공식적으로는 야당은 이제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탄핵을 하지 않는 입장,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내년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 뭐 3월, 4월, 5월 퇴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촛불 민심이 일단은 용납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층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단 현재 대통령이 제안한 이후에
바로 이제 탄핵이 이제 이런 전선이 교란이 되면 굉장히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현실은 지금 비박계가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탄핵을 당장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결국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차이가 뭐냐 하면 더민주 같은 경우는 대선을 가급적 내년 빨리 하자는 입장이, 방금 추미애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1월 말에 그만두면 대선을 이제 3월에 치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친박이나 비박이나 관계없이 4월 말에 퇴진해서 6월에 대선을 하자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왜 그럼 야당은 조기 대선을 선호하냐? 그건 두 가지인데, 일단은 현재 조기 대선으로 가야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야권 주자들이 유리하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개헌론이 들고 나와서 개헌론의 변수가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조기 대선 추미애 당대표가 1월 퇴진 이야기도 탄핵을 하겠다라는 어제 입장과는 좀 기류가 바뀌었다. 바로 그거로 기류가 바뀐 이유는 비박계가 지금 현재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강제로 2일이나 9일 날 자기네들이 강하게 추진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게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김병명 의원님, 그러면 일단은 뭐 9일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만 9일까지 여야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여야가 협상을 해서 물러나게 스스로 하느냐의 차이죠. 네. 협상을 하겠다는 거군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비박계 입장이에요. 비박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비박계 입장에서는 하루 동안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거의 뭐 좌장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추미애 대표와의 협상 과정이 얘기가 나온 거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임을 못을 박으면 굳이 탄핵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비슷해요. 얘기가 비슷한 얘기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거를 백주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제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은 받아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거의 모든 전제 조건이 맞춰져서 4월 말에 퇴임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4월 말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가 추천한 총리, 말 그대로 여야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수개월 동안 국가를 이끌고 4월 달에 퇴임하게 되는 그 얘기를 가진다라는 건 6월에 선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60일 이내니까 6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대의명분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큰 틀의 그림은 나왔거든요. 이제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야3당의 협조가 깨진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렇게 가면은 새누리당 비박계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론으로 물꼬를 트게 되면 남은 건 고립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끝까지 탄핵을 고집하고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월 달에 퇴임하라고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전 대표를 옹립하기 위한 선거 구도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예. 이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제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묘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묘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며칠간 더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퇴임 시점이,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문제는 퇴임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이 퇴임 시점을 못 박지 않았냐,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가 2월에 하겠다, 1월에 하겠다, 4월에 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또 폭탄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거 정권을 갖다 국회에다 했는데, 그게 맞다. 이런 노림수는 있어요. 대통령도 이제 국회 수준을 알지 않겠습니까? 국회 수준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월이나 4월이다 벌써 오늘 이게 깨졌는데 이게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도 없지만 국회에 이걸 던졌을 때 합의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잘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4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1월 얘기를 하면은 바로 또 이게 합의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혼란을 가서 더 연장할 수 있다. 한까지 대통령이 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 수준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국회 수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야 두 사람의 수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요, 자의적으로 여당의 탄핵 반대 명단을 작성해서 공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인데요. 박근혜 탄핵 반대 명단이라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명단을 올렸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섣부른 행동입니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이냐 아니면 탄핵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마치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것인 듯
확실하지도 않은 명단을 올려서 지금 동료 같은 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거치냐, 요즘 그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의 어떤 언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죠.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거친 것과 유치한 거는 다릅니다. 이건 유치한 거다. 네, 저는 유치하다고 봅니다. 표창은 유치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추미애 대표를 여러 차례 비판하게 됐는데 예. 추미애 대표가 뭐 부역자 운운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 측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 표창원 의원이 올린 게 사실관계와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아니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을 정말 원한다면 김무성 전 대표 측의 어떤 도움이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부역자 운운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예.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저렇게 자극을 해서 이게 무슨 역사의 길이담을 모두 아니고 사실관계도 좀 다르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 예지력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상대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탄핵 국면에서 자극을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찬성과 부정 예. 이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하고 좀 그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니고 국민들의 네. 수준을 굉장히 낮게 표창원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걸로 국민들이 호도될 국민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약간 소영주의 같은 거예요. 예. 소영주의고 홍문종 의원도 마찬가지죠. 뭐 같은 당 의원들도 눈살을 찌푸린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현 당대표의 발언 굉장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게요. 탄핵하자.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국내가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꾼지 안 바꾼지 한번 내게 한번 해볼까요? 뭐 야당으로서는 좀 그 시세한 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하나가 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정치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좀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지금 저 두 분이 저 발언을 들으면 야당이 협조하고 싶어도 협조할 마음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예. 야당은 여당에게, 여당은 야당에 명분을 줘서 뭔가 좀 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서로 헐뜯고 이러다가 결국은 또 지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골 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약 예. 올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 약 올리기 용이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그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다시 화살이 돌아온다라는 걸 왜 인지를 못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정현 대표, 표창원 의원, 홍문종 의원 셋이 손잡고 좀 어디 목욕탕이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정치권의 움직임이 발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만 이제 여야 간에 남은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 뉴스 저희가 오늘도 정확히 취재해서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심층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